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정택수 교수님 나오셨는데 한국자살예방센터장님이세요.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벌써 김영수 대표님 제가 꽤 오래 이렇게 뵀던 것 같아요. 늘 이 SNS라든지 모든 스마트폰 정말 전문가시라 제가 늘 관심 있게 봤는데 연락도 잘 못 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17강 그 단톡방이 구성이 되고 또 저렇게 초대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 기회에 잘 됐다. 또 17일반도 있고 17강이 있어서 또 강의 쪽에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그래서 우리 김혜수 대표님 제가 뵙고 싶고 또 많은 분들이 또 이 단톡방에서 많은 활동을 하시는 걸 보면서 저희 어떤 지식 나눔을 그래도 좀 해보고 싶은 계기가 돼서 이렇게 참여하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고마운 사람이 계실 텐데요. 지금 이 순간 생각나시는 분 계신가요? 네, 제가 지금 옛날에는 국민학교라고 했는데 국민학교 지금 초등학교인데 제가 가정 형편이 너무나 어려웠고 막 좀 제가 연약해서 막 배앓이도 하고 막 못 먹고 힘들고 했던 어린 시절이 있었는데 막 결석도 하고 공부도 못하고 막 그랬던 시절에 담임 선생님이 저를 좀 아껴주셨어요. 담임 선생님이 지금 기억이 나고 담임 선생님이 한 10리 정도 꽤 먼 거리인데 저희 집까지 이렇게 찾아오셔서 옛날엔 간식 같은 거 이게 막 곰보빵 같은 거 있었거든요. 빵 이런 거 줄별로 이렇게 나눠주고 그런데 너무 제가 아프고 힘든 빵을 이렇게 가지고 오신 거예요. 빵이 그 당시는 너무나 정말 최고의 어떤 음식이고 그래서 그때 지금 빵도 지금 기억이 나고 그 선생님 얼굴이 지금 기억납니다. 그 선생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그 김철순 선생님이십니다. 릴레이 강사를 추천을 하셔야 되는데, 네, 어느 분을 추천해 주시겠습니까? 먼저 홍석기 교수님 소설 최근에 소설을 쓰셨고 또 네, 기업 전문가시고 또 강의도 많이 하시고 뭐 학벌 타파 실력 위주로 많이 하시는데 그래도 최근에 이제 홍석기 교수님하고 제가 접촉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홍석기 교수님을 이렇게 제목은 하나뿐인 소중한 생명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몇 개가 아니기 때문에 단 하나뿐이 없다 이 생각이 들고요. 또 저는 그 제목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책을 고르더라도 제목만 보고도 고를 수 있고 그래요. 제목과 목차가 중요하듯이 가장 그 책의 핵심은 제목이거든요. 우리 이제 강사님들도 많이 계시고 강의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이 제목 자체에 정말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된다 생각이 들어서 저는 하나뿐인 소중한 생명이고요. 또 제가 또 강조하는 게 있다면 하나뿐인 소중한 나입니다. 나. 그래서 우리 학생들 지금 제가 많이 만나고 있고 전국에 강의를 많이 하고 있으면서 정말 이 문장 속에서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이게 제가 항상 교육 받으신 분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감 잡으셨겠죠? 빨간 글씨의 생명입니다. 하나뿐이 없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하나뿐인 소중한 나, 그죠? 그래서 또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이 문장에서 나예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에게도 가끔 그럼 중요한 단어가 생명이고 또 나라는 거죠. 그럼 생명과 나의 공통점은 뭘까요? 또 제가 질문합니다. 예, 그러면 학생들도 하나뿐이 없어요.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맞습니다. 하나뿐이 없어요. 또 뭘까요? 공통점이요? 네. 소중해요. 맞아요. 우리 학생 정말 잘 맞췄어요. 사실은 이 내용에서 제가 어쩌면 강의의 핵심을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뿐이 없는 소중한 생명이고요. 소중한 나의. 그러면 여러분들 보면 내가 귀중한 물건이 정말 아끼는 물건이 없어졌을 때 너무 안타깝죠. 두 개, 세 개 되면 괜찮은데 정말 아끼고 아꼈던 하나의 물건이 없어졌어요. 그건 전국에 어디 가서 구할 수도 없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 얼마나 난감하겠습니까? 정말 그래서 우리 학생들에게 우리 모든 우리 국민들에게 하나뿐이 없다 이거죠. 생명이 더 이상 바꿀 수 없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 한번 남겨주실까요? 네. 아까 우리 이제 대표님께서 설명을 드렸지만 저는 어디 있었나 봐. 일막은 이런
군 장교로서의 생활을 했고요. 어쩌면 일막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인생의 이막은 또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지금 하는 일이 인생의 이막에 지금 달리고 있거든요. 인생의 이막은 지금 군 장교로 나와서 지금 이막을 달린 지가 한 지금 올해가 10년째입니다. 10년째 이 생명에 대한 생명의 소중함을 제가 강조하고 있고요. 저희 어떤 직업이 뭐냐라고 한다면 전문직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전문성 있게 제가 생명을 소중하게 결국은 저는 두 가지 저희 하는 일은 두 가지다라고 봐요. 한 가지는 힘들고 어렵고 죽기 직전인 사람들에게 전화로 상담하고 제가 쉬는 일요일 날도 토요일 날도 가끔 전화가 와요. 위기 상담. 정말 이게 죽고 싶다. 마포대교다. 옥상 위다. 그래서 실제 현장에서 자살 위기자를 제가 전화로 상담해서 살리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또는 저희 홈페이지에 사이버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상담은 저희 한국자살예방센터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누구나 사이버로 속에 힘든 마음의 사연을 저에게 글로서 남겨주시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제가 글로서 또 답변을 하면서 사이버로 상담을 해주고 있고요. 또 직접 찾아오는 대면 상담. 그래서 저희 직업은 위기 상담 전문가. 마음을 들여다보고 힘든 사람들의 마음을 좀 알아주고 공감해주고 하는 또 어려운 그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주는 심리 상담 전문가다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강사입니다. 강사면서 대학교 두 군데 저희가 출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말하는 사람, 지식을 전해주는 강사로서 또는 심리상담 전문가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넘겨드릴까요? 네,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 AI 이런 얘기 많이 하고 있고 로봇가 지배하는 로봇 시대다. 사람이 어떤 직업이 없어지는 시대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올해 제가 올해 2학기에 한 과목 맡은 과목이 AI를 활용한 군 상담 사례 이런 또 한 과목을 맡았어요. 인공지능, AI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고 있고 사람의 직업이 없어지는 시대가 됐고 또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는 시대에 저는 그래도 사람이다. 어떤 로봇 이게 많이 모든 게 인공지능 우리 생활 전반적으로 로봇가 활동하고 로봇과 함께하는 시대가 됐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래도 사람이다.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좀 더 알아차리고 공감해주고 힘든 삶에 도움을 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 장 넘겨주세요. 정말 생명의 탄생은 정말 고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누구나 이게 동물도 마찬가지 같아요. 동물들도 이게 좀 강아지라든지 이게 돼지, 어떤 소 모든 게 새 생명이 태어날 때는 정말 이게 경사스러운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들 예뻐요. 이렇게 그래요. 그래서 특히 우리 아기가 태어났을 때는 정말 이것처럼 고귀한 게 없고 경외로울 수가 없어요. 요즘엔 사실은 애 우는 소리가 잘 들리기 어려울 정도로 된 것 같아요. 인구의 절벽이 오고 또 그러다 보니까 또 저는 요즘에 지금 코로나로 지금 이렇게 우리 선생님들 저희 아는 분들도 많고 정말 보고 싶은 분들도 많고 그래요. 정말 이게 안타까워요. 지금 비대면 언컨택트 이 시대에 접촉하지 못하는 시대에 이런 게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생명은 정말 소중하고 근데 요즘에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게 코로나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이렇게 또 생명이 소중할까 정말 마스크를 쓰고 혹시나 확진이 걸리면 안 되고 그래서 사실 전 오늘 데이터를 보니까 항상 저도 스마트폰 여러분들 보시겠지만 하루에 오늘 혹시 코로나로 몇 명 사망할지 또 확진자가 늘었나 줄었나 늘 아침에 깨어나서 스마트폰 검색에 이거예요. 그래서 최근 데이터를 보니까 코로나 확진자가 167명, 사망자가 334명, 하루에 한 명이 코로나로 사망했더라고요. 그런데 이 생명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저도 같이 보거든요. 연관해서 정말 코로나
이거 생명을 우리가 앗아갈 수 있고 또 확진자로서 늘 위협이 도사리고 있지만 저는 자살 예방 전문가다 보니까 또 이 숫자를 같이 연관해서 보고 있어요. 근데 자살은 하루에 몇 명이 사망하죠? 혹시 제 교육 받으신 분들 복습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질문하는데요. 네, 아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근데 하루에요, 38명이 자살로 사망합니다. 여러분들 놀랬죠? 네, 37.5명이고요. 하루에 38명이 우리의 귀중한 생명을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어요. 정말 놀랍죠? 근데 네. 코로나로 한 명이 사망 있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자살은 1년에 그렇죠. 13,670명이 자살해요. 이건 뭐 엄청 많은 숫자죠. 그래서 사실 저 생명의 탄생 이 화면을 보면서 제가 연관해서 요즘 코로나의 전국에 우리나라에 관련돼서 이 자살은 정말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삶의 우리 청소년부터 시작해서 아까 청년, 중년, 성인, 노인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의 자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요즘 시대에 한 명 한 명이 너무나 소중하다. 그래서 생명 하나하나 우리 모든 삶이 다 소중하다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 장이요. 자,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이 숫자는 오늘 저와 함께 하면서 이 숫자를 같이 느끼면서 대한민국에 우리가 함께 살고 있으면서 코로나 위기도 있지만 늘 지금 이 화면에 계속 누가 인터뷰하고 질병관리본부에서도 많이 하고 늘 그냥 TV만 틀면 코로나도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자살은 언급되지 않고 있어요. 자살은 더 끔찍하죠, 사실은. 자살에 대해서 뉴스하는 건 거의 잘 없어요. 요즘에 또 TV에서도 자살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사실은 어제 그제 코로나 때문에 문 닫게 되고 노래방 있잖아요. 노래방. 노래방에서 두 자매가 동반 자살했어요. 60대 동반 자살. 코로나 때문에 노래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연체되고 경제적 어려움이 때문에 자살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지금 코로나 전국의 경제난이라든지 모든 지금 어떤 국민들의 어떤 위기예요. 소상공인, 하다못해 우리 강사, 또 노래하시는 분들, 많은 사람들 상대하시는 여러분들, 사실 코로나 위기예요. 코로나 위기에 사실 자살가 늘고 있는 건 사실인데 지금 제가 볼 땐 더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2018년 통계가 최신 통계거든요. 2018년 통계가 여러분들 화면에 보시는 그 내용이에요. 하루에 38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고 일주일에 259명, 한 달에 1,110명, 1년에 13,670명이에요. 교통사고는 하루에 14명이 안타깝게 사망을 하거든요. 근데 교통사고가 옛날에 굉장히 많았어요. 70년대, 80년도 이때 교통사고 캠페인까지 하면서 하지만 지금은 교통사고는 자살에 비해서는 반도 안 될 정도예요. 훨씬 교통사고에 비해서는 자살이 많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여러분들 그 화면의 사진은 마포대교예요. 안타깝게 오명의 달이죠. 대한민국에서 또 전 세계에서 많이 알려졌어요. 대한민국은 마포대교에서 많이 투신한다. 이런 안타까운 오명의 달인데 저도 이게 마포대교에 많이 나갔어요. 아까 이제 우리 김영 대표님 말씀드렸지만 YTN, KBS, SBS 방송을 주로 이 마포대교 한때 제가 촬영을 많이 해서 대한민국 전반적으로 자살에 대해서 좀 더 어떻게 예방할 것인지, 이 마포대교는 왜 사람들이 많이 투신하는 것인지 전문가 입장에서 제가 많이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일본 NHK라든지 일본이나 프랑스, 캐나다 이런 데서도 사실 마포대교까지 와서 제가 인터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많이 알려졌구나라는 안타까움이 있었거든요. 그런 걸 여러분들 같이 보시면서 결국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대한민국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다라는 걸 같이 좀 공감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장이요. 네, 쭉쭉 넘겨주세요. 네네. 네, 여기서 보면 아까 OECD 국가에서 이제 보통 OECD 국가를 많이 비교하죠. OECD 국가에서 여기 여러분들 화면에 보시는 그 통계 자료는 2017년도에 다행히 우리가 2등을 했어요. 2등. 야, 그래서 제가 사실 그래도 다행이다. 2등까지 했네. 늘 1등만 했었거든요. 1등이
리투아니아예요. 리투아니아가 제가 감사하다고, 야, 리투아니아 덕분에 우리가 2등했다? 뭐, 이렇게 제가 약간 농담 삼아 하지만, 리투아니아가 독립국이거든요. 리투아니아는 전반적으로 절망적이고, 독립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컸었거든요. 근데 독립이 돼도 여전히 국민 전반적으로 좀 침체돼 있고, 절망적이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어서, 사실 국민 전체의 OECD가 가입을 좀 늦게 했어요. 사실 늦게 하면서 이때 통계 지수가 2017년도에 리투아니아가 1위가 됐던 거예요. 또 다음 장 넘겨보실까요? 근데 다시 좀 보세요. 2018년도에는 이제 리투아니아가 우리보다 떨어진 거예요. 다시 여전히 우리가 금메달 1등을 고수하게 됐거든요. 사실 좀 안타깝죠. 제가 금메달 말 펴낸 것도 좀 그런데 사실 다시 1위가 돼버렸어요. OECD 국가에서 1위가 되면서 사실 여러분들 그래프를 보시면 OECD 국가 평균 자살률이거든요. 자살률은 사실 이제 그 나라별로 공평하게 그 나라별로 총 인구수분에 당해년도 자살한 사람의 수 곱하기 10만 단위로 해서 자살률을 내거든요. 자살률의 단위는 명이에요. 몇 명 해가지고 이렇게 되면 OECD 국가에서 공평하게 한 10단위, 뭐 24.5명, 뭐 20명 이게 10단위로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통계에서 보통 10만 단위라는 이유가 그런 측면에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네, 다음 장이요. 네, 그냥 쭉 넘겨보실까요? 자살의 위험 요인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그 자살의 위험 요인은 여러분들 이제 제가 오늘 사실 짧은 시간이거든요. 이게 자살학이거든요. 자살이 여러분들 영어로 suicide죠. suicide logi에서 자살학이에요. 우리가 사이콜로지, 심리학처럼 로지, 학문이잖아요. 사이콜로지, suicide logi에서 자살학이에요. 자살학에 대한 전반적인 학문을 다루고 제가 전문격을 7시간 하루 종일 제가 강의를 했었어요. 오프라인에서. 지금도 하고 있지만 생명존중 전문 강사 자격증 과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 강의 지금 들으시는 분도 아마 받으신 분이 몇 명 있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복습하는 의미에서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7시간을 함축해서 지금 20, 30분 만에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고민하다가 정말 핵심 부분만 짧은 시간 내에 좀 말씀드려야 되겠다. 중요한 부분만 좀 다루고 있는데요. 자살 예방, 생명존중 전문 강사 자격증 과정에서 보면 본론에 해당되는 부분이 자살의 위험 요인이에요. 위험 요인과 보호 요인. 이 하나의 큰 기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위험 요인과 보호 요인을 꼭 여러분들 잊지 마셔야 돼요. 위험 요인이 뭐냐, 보호 요인이 뭐냐 이거거든요. 위험 요인은 어떤 내담자, 어떤 힘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위험한 요인이에요. 말 그대로. 위험한 요인이 뭐냐. 그걸 가지고 분석해 보는 거죠. A라는 사람이 위험 요인이 뭐야? 그 다음에 우울증이 있었어? 뭐가 있었어? 이렇게 위험 요인을 우리가 분석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중요한 하나의 기둥은 보호 요인이에요. 보호 요인은 그 사람의 긍정적인 측면이 뭐가 있을까? 긍정적인 측면. 정말 절망적이고 힘든데도 불구하고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야. 아니면 종교를 가지고 있어. 그리고 생명에 대한 존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굉장히 보호 요인이 있는 거죠. 그래서 큰 기둥 두 가지는 위험 요인과 보호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요즘에도 사실 코로나 블루라고 들어보셨죠? 코로나 우울증이에요. 코로나 우울증은 장마철, 지금 비가 오잖아요? 비 올 때도 우울해요, 사실은. 계절성 우울증이 있는 거예요. 계절성 우울증. 그러니까 어느 나라는 비가 무지 많이 와. 계속 비가 많이 오는 나라는 사실 그 나라는 더 우울이 많은 거예요. 결국 기분 장애잖아요. 무드 디조더, 기분 장애. 우울증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우울증은 뒤에 제가 좀 더 다룰 거고요. 위험 요인에서 우리가 여러분들 5가지가 가장 중요해요. 위험 요인에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게 무망은 뭐냐면 무망. 한문으로 말한다면 없술무 발할망이에요. 없술무 발할망. 영어로 얘기한다면 호프리스리스예요. 그러니까 희망이 없는 거죠. 희망이 없어요. 무망이란 단어도 잘 여러분들 좀 공부하신 분만이 좀 알 수 있어요. 그냥 일반적으로 보면 무망이 뭐지? 라고 해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들 용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전문성 있는 용어를 쓰시는 분들이 전문 교육을 받으신 분이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단어만 5가지 언급해 놓은 거거든요. 결국
어떤 한 문장 중에서 단어가 핵심 단어다. 핵심이 중요하잖아요. 문장을 한마디로 말해서 뭐냐 이거. 한마디로 단어를 얘기해봐 라고 한다면 함축된 단어를 한마디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무망감은 희망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 보면 1번, 2번, 3번, 4번, 5번이 있지만 맨 앞에 1번이 놓인 이유도 있는 거예요. 이 단어 중에서 1번이 맨 우선순위가 1번이라는 거죠. 맨 앞에 놓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위험 요인 중에서 가장 어떤 게 더 중요하냐라고 저한테 질문한다면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 가장 위험하다 이렇게 봐요. 희망이 없다. 희망에서 우리는 학교나 학창 시절에 늘 희망을 가져라, 꿈을 가져라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사람들은 방향성이 없는 거예요. 앞에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무망은 앞이 나의 미래가 깜깜해, 암흑이야 라고 볼 수 있어요. 나의 미래는 도저히 한 줄기 빛이 없어. 난 이대로 살다가는 아무 희망이 없는 것 같아. 난 그래서 죽는 게 낫겠어. 라는 거예요. 무망이에요. 근데 무망하고 비슷한 단어가 뭐냐면 절망이에요. 절망은 한때 희망이 있었죠. 희망이 있었는데 노래방도 잘 되고 영업도 잘 됐는데 그런 거 9시에 문 닫아버리는 거예요. 지금 영업이 안 돼요. 손님이 없어요. 오늘 전쟁 같아요. 제가 군 출신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야간 전투 같은 상황이에요. 지금 보니까. 제가 비 오는데 막 지금 어디 찾아보니까 전부 9시에 문 닫는데 지금 암흑이에요. 암흑. 도시가. 이거 전쟁터 같네. 이게 어쩌면 무망이에요. 그리고 절망이에요. 나 이제 경제적으로 이제 큰일 났네. 월세 내야 되는데 문 닫아야 되네. 손님이 없네. 이거 큰일 났다. 이게 절망이에요. 그래서 전 코로나 위기는 저는 이게 지금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중요한 단어가 무의미예요. 그 무의미의 반대는 의미죠. 의미라는 단어가 정말 중요한 단어예요. 의미. 야, 인생에 의미가 있지. 그래서 의미, 로고 테라피, 이제 빅터 프랭클이 여러분들 생각날 거예요. 의미 철학, 그 유명한 죽음의 수용소를 쓴 저자, 그렇죠? 정신과 의사죠. 의미 철학은 굉장히 중요해요. 의미. 정말 내가 경제적으로 힘들고 문을 닫게 되고 정말 절망적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살아갈 의미가 있지라고 한다는 사람 지금 죽진 않아요. 이 코로나 전국에서도 야, 내가 어떤 사람인데 말이야. 내가 살아갈 의미가 있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빅터 프랭클은 다 죽어가는 거예요. 내 차례가 올 차례가 됐네? 다 죽어가네? 다음 내 차례인데? 이미 죽어가는 게 예고됐다는 거죠. 근데 빅터 프랭클은 아니야. 난 살 수 있지. 난 삶에 의미가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결국 하나하나 기록했던 것들이죠. 수용소에서 기록했던 것들이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이 탄생된 거고, 의미 철학이 중요한 거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의 반대가 뭐냐면 무의미해요. 난 삶에 의미가 없어요. 그런 사람 죽고 싶은 거예요. 난 살아갈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하고 비슷한데 세 번째는 무가치예요. 저는 아무 가치가 없어요. 저희 밸류가 없어요. 가치가 없어요. 이런 거죠. 아무 가치가 없어요. 무가치예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여러분들 잘 들어보지 못할 수가 있는데 무조감이라는 게 있어요. 무조감은 한문으로 얘기 풀어본다면 없을무 도울조자예요. 도울조. 어시스트 우리가 축구할 때 어시스트 한다 하죠. 헬프 도와준다. 도움이 안 된다 이런 거예요. 도움이 안 된다. 영어로 helpless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라는 거죠. 저는 우리 집에서 도움이 안 되는 놈이에요. 전 밥만 축 내고 있고요. 일도 못 해요. 이런 사람이 있죠. 저는 우리 반에서 아무 쓸모가 없는 것 같아요. 전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군에서도 가끔 그래요. 우리 병사가 군에서. 전 대장님, 전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점수만 까먹고 있고 매일 사격도 못하고 전 도움이 안 돼서 죽고 싶어요. 이런 게 이제 무조감이에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무기력이에요. 무기력은 아무 그냥 기력이 없는 거예요. 말 그대로 기력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축 처져 있어요. 그래서 우울증이 무기력이라고 해요. 보통. 우울증은요.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돼요. 마틴 셀리그먼 긍정심리학자는 우울증은 학습된 무기력이다. 무기력병이다. 무기력한 병이에요. 무기력병. 역시 무기력한 거죠. 그냥 희망이 없고 아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집에서 축 처져 있는 상태가 무기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5개의 단어의 공통점은 없을 무자가 쓴 거예요. 무. 다 무자가 공통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단어를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핵심만. 이 5개 단어가 정말 죽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어떤
호소하는 내용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다음 장 볼까요? 자, 여기서 이제 나오죠. 이제 위험 요인 중에서 디프레션, 우울증. 여러분들 우울증은 정말 마음의 감기예요. 마음의 감기라는 것은 전 좀 약간 마음의 감기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거 아닐까 우리 국민들이? 감기, 에이 뭐 별거 아니네?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론 방송에 뉴스에 많이 제가 인터뷰할 때 우울증은 무서운 우울증이다라고 제가 딱 얘기해요. 무서운 우울증. 왜? 우리 하나뿐이 없는 생명을 앗아가요. 우울증은 병이에요. 증이라고 하는데 증. 원래 영어로 얘기한다면 무드가 기분이죠. 기분. 무드 디조더라고 해서 기분 장애라고 해요. 기분 장애. 기분 장애인데 사실 기분이죠. 처져 있는 거지. 기분이 좋지 않아요. 우울해요. 우울증은요. 우울증에 세 가지 중요한 증상이 있어요. 우울증은 우울하고 슬프고 무기력하고. 또 뭐냐면 중요한 게 사실은 우울하고 불안이에요. 불안. 우울증 걸리면 우울하고 불안하고 가장 인간이 쉬는 게 뭐냐면 잠이에요. 잠을 잘 자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여러분들 잠 잘 자시는 분들, 잠 주무시는 분들 정말 고약이에요. 잠 못 자는 고통 정말 고통이에요. 우울증 환자는 잠을 못 자요. 수면 장애. 그래서 사실은 나도 요즘에 코로나 우울증 아닌가? 요즘에 집에만 있으니까 이게 무기력하고 나도 우울증 걸린 거 아니야? 겁먹는 분이 있다면 아니에요. 그건 일시적인 우울감이라고 그래요. 우울감과 우울증은 달라요. 우울감은 가끔 여러분들 정상적인 사람도 우울감이 올 수 있어요. 이게 나른하고 우울하지? 잠도 잘 못 자네. 나도 우울증 온 거 아니야? 겁먹지 마세요. 정신의학 쪽에서 보면 우울증은 2주 연속 지속돼야 돼요. 2주 연속. 아까 우울하고 슬프고 무기력하고 난 아무 쓸모없는 것 같고 아무 가치가 없는 것 같고 자존감이 저하되고 무기력하고 잠을 잘 못 자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죽고 싶어요. 죽고 싶어요. 꼭. 우울증 걸리면 죽고 싶어요. 우울증 걸리면 30% 아니 80% 이상이 죽고 싶다는 생각을 가져요. 자살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우울증 환자의 80% 정도는 자살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근데 말이에요. 그 중에서 주요 우울장애, 우울증에서 심하다는 거죠. 주요 우울장애, Major Depression Disorder. 주요 우울장애 MDD는 정말 심각한 상태예요. 가벼운 우울증이 아닌 거예요. 주요 우울장애가 걸리면 한 15% 정도가 실제 자살로 사망해요. 자살 시도도 하고. 그래서 우울증은 가벼운 마음의 감기가 아니고 사실은 심각한 정말 무서운 우울증이다라고 봐요. 그 우울증은 마음의 병이라고 하거든요. 마음의 병. 우리 신체 중에 마음이 어디 있는 건가요? 라고 제가 질문한다면 어디가 아픈 거죠? 우리 신체 중에 마음이 어디가 고장난 거예요? 여러분들 벌써 아시는 분이 계실 것 같은데 이게 가슴에 있나? 머리에 있나? 이게 둘 다 맞을 수도 있지만 어쩌면 우울증은 뇌 질환이에요. 전두엽, 본전두엽, 결국 머리, 결국 뇌가 세로토닌, 여러분 세로토닌 많이 들어보셨죠? 세로토닌, 도파민, 세로토닌 이런 거. 결국은 뇌 질환이고 결국 우울증은 세로토닌에 대한 불균형에서 오는 것이다. 뇌 질환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우울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가장 중요한 거. 잠 잘 자야 돼요. 잠 잘 자야 된다. 낮에 활동을 많이 해야 돼요. 유산소 운동 많이 해야 돼요. 운동이 보약이에요. 사실 운동이. 운동과 공짜, 자연이 주는 공짜가 있다면 햇빛이에요. 햇빛. 햇빛, 멜라토닌, 결국 잠을 잘 자게 하면서 세로토닌 같이 연결되는 운동. 우리 이제 마라톤 하시는 분, 제가 한프로님도 정말 몸 건강하시고, 유산소 운동이잖아요. 유산소 운동은 보약이에요. 보약이고, 특히 산림욕. 산림욕은 이왕이면 산에 가서 좋은 에너지를 받아야죠. 피톤치도 받으면서 맑은 공기, 햇빛 걸으면서 유산소 운동하면 보약이에요. 그럼 잠을 잘 오게 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심리상담 전문가니까 제가 이제 많이 인지행동 치료 쪽에서 많이 제가 좋아하는 게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하는 걸 많이 하고 있거든요. 아무튼
시간이 많이 좀 제한돼서 제가 하고 싶은 내용은 많은데 사실 그래요. 그래서 내용 있는 여기를 보면 우울증을 여러분들 정말 예방해야 돼요. 우울증. 많이 웃으시는 거 웃음 치료 이런 것도 굉장히 좋고요. 유산소 운동, 햇빛 이런 거 제가 좀 권장해드리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경제적 어려움이에요. 경제적 어려움은 자살의 주요 원인이에요. 10대로부터 노인까지 이르기까지 사실은 누구나 돈 걱정이에요. 결국 취업 문제. 지금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불과 2, 3년 전부터 안타깝게 젊은이들 자살이 높았어요. 청소년 10대, 20대, 30대, 10대부터 30대까지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에요. 정말 너무 안타까워요. 지금 젊은이들이 굉장히 절망감에 호소하고 있어요. 취업난 때문에. 결국 취업난도 경제적 어려움이에요. 직업, 취업, 그리고 코로나 이거 좀 굉장히 안타까워요. 경제적 어려움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경제적 어려움은 노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노인 자살 예방 교육도 제가 하고 있는데 노인들도 사실은 지금 일자리 문제가 있어서 사실은 노인 네 가지 고통이 외로움, 고독감, 경제적 어려움이잖아요. 그리고 노인성 질환, 그렇죠? 그리고 하나가 역할 상실이잖아요. 노인의 네 가지 고통 중에 하나가 경제적 어려움이에요. OECD 국가에서 노인은 우리나라가 특히 또 OECD 국가가 빈곤율, 노인 빈곤율이 1위예요. 노인 빈곤율. 어쨌든 경제적 어려움은 우리 전 세대 10대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가장 자살의 주 원인이 경제적 어려움이다라고 봐요. 그다음 세 번째 가정 불화. 사실 또 이 자살의 주요 원인이 가정 불화도 굉장히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예요. 특히 청소년 문제. 청소년들 왕따, 따돌림, 이런 우울증, 자살이 주로 원인이 가정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가정 문제. 그래서 그 나라별로 가정만 건강하면 자살의 중요한 보균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최근 들어서 또 가정 불화가 많아요. 최근 들어 제가 부부 상담도 많이 하는데 최근에 많이 가정 불화가 많고 불륜이 좀 늘었어요. 안타깝게. 중년 이후 4, 50대, 40대, 50대가 의외로 사축이라고 하거든요. 봄, 여름, 가을 중에서 사춘기가 아니라 사축이 중년의 어떤 가정 불화가 오면서 다른 여자, 남자 만나서 불화가 오면서 불륜이 좀 느는 게 안타까워요. 최근에 제가 진주까지 가서 불륜으로 인해서 한 여성이 투신 자살했어요. 제가 유가족 상담을 했는데 남편을 상담했어요. 가정이 깨진 거죠. 다른 그 회장과 뭐 불륜을 했고 또 다른 남자도 불륜을 하면서 이게 결국 자기가 다 들통이 나면서 남의 댁에서 투신한 사고가 있었어요. 가정 불화가 최근에도 늘었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 요즘에 유혹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사실은 가정만 지켜줘야 돼요. 가정을 또 깨면 안 됩니다. 가정 불화 문제가 제2의 청소년 문제가 야기되고 사실 뭐 큰 문제가 자살까지 주 원인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와만사성이라는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부부만사성이라고 해요. 부부가 건강해야 된다. 가정의 주요 요인은 부부예요. 가정이 화목해야 된다라는 건데 사실은 부부가 화목하는 게 먼저 우선순위예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대인관계 문제. 대인관계 문제도 자살의 주요 원인이에요. 왕따, 따돌림, 고립감 모든 문제가 대인관계에 달려 있거든요. IPT 이론이라고 유명한 조인호의 학자의 IPT 이론이 있는데 결국 대인관계 문제가 자살의 주요 원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자존감이에요. 자존감은 내가 날 지키는 거잖아요. 내가 날 존중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인정해주고 난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나를 보호해줄 수 있는 관리해줄 수 있는 자존감이 저하됐을 때는 나는 뭐 아무 쓸모없어 가치가 없다라고 했을 때 결국 자살해요. 자살 시도도 할 수 있고. 자 그렇게 여러분들 짚어보고 다음 넘어갈게요. 자 여기 여러분들 음영 보시면 그게 나와 있잖아요. 가치 없다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자살의 이런 과정을 보면요. 클릭 한번 더 해주세요. 두 번 정도 되면 여기 자살의 역경 위기 상황을 보면 누구나 외상 역경이 살아가다 보면 고통 속에 많이 있어요. 인생의 삶이 순탄한가요? 순탄치 않아요. 하다 보면 어떤 어려움이 많이 만나고 역경을 만나고 예고치 않은 어떤 상황이 발생되고 어떤 환경적인 요인들 또 예상치 못한 어떤 우발 상황이 닥치는 거예요.
이런 역경들이 왔을 때 인생은 문제와 함께 간다라고 봐요. 문제가 없을 수 없어요. 이 문제들을 과연 내 스스로 어떻게 이겨낼까라고 할 수 있고, 아니야, 내가 스스로 안 될 때는 분명히 주변에 전문가가 많아요. 여러분들 전문가에 부탁하는 거 어려워하지 마세요. 저는 인생의 모든 문제를 제가 상담해주고 있는 사람이라 인생의 카운슬러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저에게 상담을 여러분 해주시면 돼요. 어려워하지 마시고. 저는 조금 재능 기부로 상담을 해주고 있어요. 배달 위기자를 만나면 많은 부분을 저는 재능 기부로 돕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 무료로라도 제가 상담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문제가 있을 때 누구한테 부탁하기 싫어해요. 에이, 그냥 다 참지 뭐. 참는 우리 민족이에요. 부탁하기 싫어하고. 내가 이걸 어떻게 말해. 근데 여러분 말하셔야 돼요. 정말. 분명히 전문가는 쉽게 어떤 문을 보여줄 수 있어요.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이거죠. 제가 진주까지 가서 유가족을 만나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가 풀어줬어요. 그게 잘 전문가를 만나서 도움을 받으면서 어떤 문제를 잘 해결하고 난다면 우리는 잘 살아서 존재하고 있는, 지금 여러분들 저를 만나고 지금 이 순간은 우리가 살아서 존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안 되거나 혼자 고민하거나 우울하거나 문제에 내가 지면 안 돼요. 상담에서 심리상담 전문을 하다 보면 늘 문제와 나를 분리시키라고 해요. 문제를 저기 영화 화면, TV 화면에 문제를 던져놔라. 문제를 던져놓고 나와 분리시켜라. 사람과 문제를 같이 놓으면 안 된다. 제가 항상 그래요. 상담할 때. 문제에서 내가 같이 섞여 있으면 문제에 내가 져버리면 같이 투신해요. 문제 속에서. 문제는 문제고 나는 나야. 상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문제와 나를 분리시키자. 근데 이 문제 속에 갇혀서 계속 그냥 거기서 고민하고 혼자 누구 도움도 안 받고 절망적에다 자살 시도해서 결국은 자살까지 가는 거거든요. 자, 다음 장이요. 자, 보호요인 들어가겠습니다. 시간이 벌써 많이 가서요. 자, 보호요인 넘겨볼까요? 자, 다 1, 2, 3, 4 다 넘겨보이네. 좋습니다. 아까 위험요인 큰 축을 달았다면 이제 두 번째 큰 축은 보호요인이에요. 보호요인은 긍정적인 거예요. 긍정적인 거. 그러면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들 우울증도 건강하지 못한 거죠. 결국 건강이에요. 저는 건강을 굉장히 중시해요. 저도 이제 마라톤도 했고 제가 테니스, 저는 이제 스포츠 광이거든요. 군에서 이제 못하는 운동이 없을 정도로 전 또 특전사 출신이에요. 제가 특전사를 지원했어요. 체력이 좋으니까 적어도 특전사 가야 되겠다. 특전사 중대장을 하면서 뭐 우리 산전수전 물 그죠? 물, 뭐 해상, 점프 뭐 모든 걸 제가 다 마스터를 다 했어요. 뭐 바다에서 어디든지 살아남을 수 있는 그 전천후 사나이거든요. 사실은 제가. 그래서 사실은 건강에 지금도 제가 틈틈이 너무 제가 바빠서 요즘에는 마라톤도 못하고 틈틈이 제가 등산하고 있는데 결국 몸 건강, 마음 건강, 사회적 건강, 영적 건강이에요.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건강 여러분들 하나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가지가 균등하게 골고루 여러분들 점수를 따야 돼요. 나는 육체적 건강에 정신적 건강하면 안 되지. 정신적 건강도 해야죠. 나는 몸이 건강한데 우울증이 오면 죽어요. 근데 우울증, 나는 우울증도 없고 몸도 건강해. 근데 세 번째 사회적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도 의외로 많아요. 사회적 건강은 좀 낯설 수 있지만 대인관계예요. 우리 심리학에 입문하면 늘 제가 우리 대학생들에게 가르칠 때 심리학 책이 어렵다. 그럴 때 무조건 사회라는 게 이렇게 많이 나오냐 심리학 책에. 사회라는 거 나오면 무조건 대인관계로 얘기하면 된다. 제가 우리 대학생들에게 쉽게 얘기해요. 사회적이다라는 것은 대인관계예요. 사람들 관계 잘하는 사람들이 건강해요. 역시 우리 성공 요소예요. 성공 요소 하나가 대인관계거든요. 영적 건강이죠. 명상, 종교, 믿음, 수행 이게 영적 건강이에요.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역시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가정이 무엇보다도 화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이 바로 서야 되고 적어도 부부가 어떻든 함께 손잡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부를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 인연이 돼서 만난 사람들을 끝까지 놓지 말고 정말 팥불이 되도록 하얀 머리를 같이 가져야 됩니다. 어쨌든 간에 미우나 고우나 이게 깨지고 뭐 이러다 보면 가정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경제적인 어쨌든 경제적으로 기본 요건 좀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해봅니다. 기본적인 사회적 지지라는 것은 아까 사회적 건강이라고 비슷해요. 서로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과 친구 맺기. 친구는 요즘에 친구는 나이 상관없잖아요. 나이 많거나 적거나 상관없이 누구나 우리 친구가 될 수 있어요. 우테크라고 하잖아요. 우테크. 우리가 나중에 노후에는 우리 부부든 나중에 누군가는 사망하고 없어요. 흘러남게 되거든요. 그때 중요한 우테크예요. 친구는 나이 상관없어요. 나이 상관없이 서로 마음만 나누고 된다면 사회적 지지를 우리 갖춰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존감이 중요해요. 자존감은 나의 마음의 근육이에요. 마음의 근육. 자존감을 상승시켜야 되겠다라고 생각해봅니다. 다음 장이요. 자, 그냥 넘겨주세요. 시간이 없어서. 좋습니다. 이게 이제 자살의 보호요인인데요. 이 화면이, 앞에 보세요. 앞장. 네, 앞장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앞장. 예, 예, 여기. 자존감, 이 화면이 전 가장 중요해요. 자존감. 이 화면 여러분들 잘 캡처하셔서, 시간이 없어서 이 부분, 늘 한번 같이 여러분들 낭독하면서 나를 토닥토닥 해줘야 됩니다. 내가 날 지켜줘야 돼요. 날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나를 허구해줘야 돼요. 늘 그래, 괜찮아. 잘 이겨내고 있어. 넌 잘해왔잖아. 지금까지 어린 시절부터 해온 거야. 넌 잘할 수 있어. 이 세상 천하에 가장 소중한 사람이야. 여러분들 이 내용을 제가 항상 강의할 때마다 이 내용을 다 읽고 토닥토닥 해주는 걸 다 하는데 지금 시간이 없어서요. 여러분들 이 내용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뭐니 해도 내가 나를 지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게 자살의 가장 중요한 보유이에요. 자살의 가장 중요한 보유이 뭐냐고 한다면 자존감이 한마디로 말해요. 윌리엄 제임스가 1890년 처음으로 말한 거고요. 내가 날 항상 지켜줘야 된다. 이 내용은 사티어 가족치료 전문가예요. 심리학자 중에서 보엔 사티어 있는데 사티어 정말 아주 존경할 만한 분인데요. 이분이 했던 유명한 말입니다. 자, 다음이요. 다음 장 내겨주세요. 위기 상담에서 그럼 앞에요. 요거 한마디 여러분들 꼭 해드릴게요. 앞장 보세요. 앞장. 예, 여기입니다. 여러분들 지인들 중에서 여러분들도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이 질문만 할 수 있다면 정말 많이 힘들어 보인다. 혹시나 많이 힘들어 보이는데 혹시나 자살 생각을 하고 있는 거니? 이 말 꼭 여러분들 해주시면 꼭 고맙겠어요. 내가 자살을 어떻게 내 말로 어떻게 해? 혹시 자살 얘기하면 부추기는 거 아닐까? 겁먹지 마세요. 정말 우리 친구, 우리 후배 누가 많이 힘들어 보인다. 얼굴 표정이 왜 이래? 또 좀 많이 힘들어서 혹시 나 자살 생각하는 건 아니야? 라는 질문은 너무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 질문을 할 수 있으면 저는 이제 전문가라고 봐요. 제가 이제 그 실습하면서 자격증 부여할 때 이걸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 시간이 많이 갔어요. 그래서 정말 이 중요한 질문이다. 놓치지 마라. 정말 힘들어 보인다? 혹시나 자살 생각을 하는 거니? 라고 물어봐준 거죠. 그래서 자살 생각이 있다면 그렇구나. 많이 힘들었구나. 혹시 자살을 그럼 일주일 동안 몇 번 정도 생각해 봤어? 라고 물어볼 수 있다는 거죠. 이거예요. 다음 장이요. 네, 다음 장 내겨주세요. 네, 여기 징후입니다. 징후 여러분들 꼭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징후는 거의 다 보여요. 93%. 징후는 말로써 언어적 신호, 행동적 신호, 상황적 신호 보낸다. 정서 신호 보낸다. 이거예요. 죽고 싶다고 말하는 거고 최근 뭐 슬퍼서 울고 있거나 시무룩해 보이거나 위축돼 보인다. 이럴 때 우리는 징후라고 보여요. 귀중한 물건을 나눠주거나 난 멀리 떠나고 싶어. 우리 친구야 그동안 고마웠어. 넌 행복해야 돼. 귀중한 물건도 너 가져. 정리한다든지 이런 게 거의 93% 징후를 보인다. 근데 대부분 우리 가족들, 지인들을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꼭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다음 장이요. 자, 이런 징후들이에요. 여러분들 이것도 캡처해 놓으시면 좋을 거예요. 우리 주변에 분명히 SNS에 뭔가 글을 남기거나 스마트폰에 뭘 남기거나 가장 친했던 사람들이 뭔가 이상한 얘기를 하네. 뭔가 이별을 암시하네. 죽음을 암시하네. 이럴 때 우리 놓치지 말라는 거죠. 소유물 정리하네. 귀중한 물건 나눠주네. 이상하다. 너 지금 무슨 일이 있는 거니? 혹시나 자살을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니? 라는 질문을 곁들여 주신다면 우리는 한 생명을 살릴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장이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좀 빨리 진행을 했어요. 시간이 중요하다고 보고 여러분들도 휴식을 해야 될 거고 또 일부 질문 있으실 분도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자, 이 내용을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으로 제가 강의 마치고요.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 받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